예, 안녕하세요. 능곡 연세부동산입니다. 임대차 계약, 전세 계약하기, 월세 계약하기인데요. 예, 처음으로 그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집을 알아보시고 또 대출을 전세 대출 같은 거를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또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많이 공부를 하시고 알아보시고 이제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전세 집을 알아보고 대출을 알아보고 또 계약을 실제로 하기까지의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예, 전세 계약을 이제 준비를 하시면요. 먼저 내가 어느 지역에서 거주를 해야 되나 하는 이제 지역에 대한 이제 아마 선택을 아마 하실 것 같은데요. 뭐 직장이라든가 지금 현재 거주지에서 이제 가까운 거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그 지역을 먼저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나 이제 월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지신 그 예산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금액대에서 찾으시는지 아마 그런 예산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대차 보증금이 부족하거나 혹은 부족하지는 않지만 저리로 대출을 이용하셔서 본인이 가신 현금 자산은 또 뭐 다른 뭐 주식이라든가 다른 재테크에 활용하기 위해서 전세 대출을 원해서 또 하시는 분이 있고 그거를 또 알아보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물 검색은 내가 이렇게 찾는 그런 조건에 맞는 매물이 어디에 있는지 아마 이제 뭐 인터넷에나 아니면 부동산 앱으로 아마 손품 발품을 파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이제 직접 부동산에 방문을 하신다거나 전화를 아무래도 직접 오시는 분도 있지만 뭐 본인이 거주하시는 아파트에서 그 단지 안에서 구하신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뭐 가까운 부동산에 아무래도 제일 먼저 그냥 들리시는 게 제일 편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거리가 있는 곳이라면은 먼저 인터넷으로 아마 매물을 먼저 서치를 하신 다음에 예약을 해가지고 아마 집을 보신다거나 이렇게 방문을 아마 하시는 보통 순서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예약을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이제 실제로 와서 집을 보는 거죠. 매물 임장인데요. 집을 와서 보시다 보면 어떤 점을 주위에서 집을 봐야 되는지 뭐 채광이라든가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뭐 결로라든가 그리고 뭐 어떤 집안 상태, 뭐 난방 이런 이제 어떤 점검을 이제 겸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계약을 이제 하시는 단계인데요. 그 계약을 하시기 전에 처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신혼집이거나 아니면 이제 자립을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로 해서 계약을 하시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제 배우자나 예비 배우자라든가 이제 같이 와서 다시 한번 보시고 계약을 이제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지역 선택은 지금 이제 생활 동선이죠. 뭐 학교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렇게 가까운 데로 옮기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나 직장이 이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같이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비슷한 위치의 조건을 가진 한 지역 안에서 내가 어떤 점이 중요한 부분인지 필요한 부분인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을 탄다거나 이러면 이제 뭐 역세권이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병원이라든가 뭐 대형 마트, 그다음에 뭐 영화관이라든가 뭐 전통 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자녀를 두고 계신 분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그러신 분들은 이제 학교가 또 이제 중요한 점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교가 또 중요하신 분은 뭐 성당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이제 가까운 곳에 이제 선호하시는 아마 이제 본인이 필요한 점, 예, 거기에 이제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집을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대략 시세를 파악을 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그 전세금이 뭐 5억이다, 뭐 7억이다, 어떤 이제 예산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지금 현재 전세 대출이 뭐 50%가 필요하다, 30%가 필요하다, 뭐 70%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전세 가능 금액이 가능한 건지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기본 계산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전세 대출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내가 그 소득이라든가 신용이라든가 그거에 따라서 가능한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집이 현재 있다거나, 예, 이런 분들은 또 내가 지금 전세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있다 그래서 모든 전세 대출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예, 투기 지역이라든가 투기 과열 지구에서 내가 집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전세 대출을 하려고 한다. 예, 이런 경우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서 아니면 이제 조정 지역에서 그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예, 이러신 분이고요. 집이 이제 2채 이상 있다. 예, 이런 분은 안 됩니다. 전세 대출이. 예, 그다음에 이제 전세 대출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건지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전세 대출 종류는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정책 대출이 있고요. 그 이제 이 절이죠. 예, 1%에서 한 2%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보통 그 중소기업 근로자 대출이라든가, 예, 중기청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버팀목 대출, 그다음에 LH 제출, 그다음에 SH에서 해주는 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대출이 이제 가장 금리로는 절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그 은행에서 해주는 대출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즘 이제 선호를 하는 거는 이제 안심 대출입니다. 그래서 안심 대출은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을 이제 결합 상품입니다. 그래서 대출도 해주면서, 예, 보험이, 예, 결합된 형태고요. 지금 이제 전세금이 굉장히 많이 지금 비싸죠. 비싸다 보니까 집값 대비 뭐 70%, 80%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 집값이 추락을 한다거나 혹은 뭐 어떤 임대인의 어떤 뭐 경제적 사정이 변화가 있다던가 여러 가지 걱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는 게 임차인으로서는 최대한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은 보험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듭니다. 예, 그게 좀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대출하지 않고 직접 그 보험만 또 가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인터넷에 뭐 네이버 뱅킹이라든가 카카오 뱅킹이라든가, 예, 이런 곳에서 이제 보험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뭐 서울 보증 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허그라든가 이런 데서도 가입이 가능한데 저희가 실무에서 하다 보면은 그 인터넷 앱으로 하는 게 제일 저렴합니다. 보험료가.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는 게 제일 편리하고요. 이를 보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지금 이번에 이제 이사를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이미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뭐 한 1년 정도 살았다. 2년 계약인데, 예, 이런 보험도 중간에 계약 기간 중간에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들어가기 전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이사를 들어간 다음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만기가 너무 가까우면 안 됩니다. 계약 기간이. 그래서 계약 기간이 너무 가까이 만기가 오면은 안 되고, 예, 조금 여유가 있으셔야 됩니다. 보통 한 6개월 이상은 남아 있어야 보통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 전세 대출은 그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답답한 점이 뭐냐면은 전세 매물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임대차법 시행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요. 전세 매물이 많이 없는데 이 대출이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그를 확인을 해야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확인하는 이 시간,
이 시간 때문에 매물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이거 대출을 알아보려고 은행 창구를 가면 이게 된 서류를 다 갖고 와봐라. 특히 정책 대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버팀목 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 서류를 다 갖고 와봐라 이렇게 하면 그럼 승인이 나면 알려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내가 알아보려고 계약을 해야 되는 이 집이 남아있지를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타임이 시차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많은데요. 예,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어느 정도는 이 정책 대출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본인이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 대출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단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 승인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은행을 갈 때는 부동산에 집을 봐준 부동산에 등기부 등본을 요청을 하셔서 그걸 같이 갖고 가셔야 되고요. 이제 본인의 뭐 어떤 소득이라든가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예, 그래야 이제 은행에서 바로 얘기가 바로 될 텐데, 안심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 한도를 좀 여유 있게 적게 받으시는 분은 조금 수월한데, 어느 정도 상당 받아야 된다. 이런 분들은 여기서 이제 시차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진짜 계약을 해야 되는 집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놓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대출은 부동산이 협약된 대출 은행과 대출 상담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부동산만 다루는 대출 상담사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의 소득이라든가 뭐 주택 보유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거의 90%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이제 내가 최종적으로 이 정책 대출을 염두에 두고 이제 실행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일단은 이 부동산에서 확인을 하십시오. 이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일단 그 다음에 이 정책 대출을 은행에다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실 때 이분들은 또 이제 이게 직업적으로 이제 전문가시다 보니까 대부분 95%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다 안 나온다 대략 한도가 어느 정도다. 여기까지 이제 확인을 하시고 이 매물이 만약에 놓쳐서는 안 되는 좋은 물건이다. 그러면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셔도 거의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을 가셔서 정책 대출이 내가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이 대출이 가능하다면 이제 그걸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냥 아까 정책 대출은 안 되니까 일반 대출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상담을 받아도 여기서 이제 마음이 도저히 내키지 않는다 이러신 고객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은행을 갔다가 그러면 확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진행하시는 게 가장 고객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이제 계약을 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물건이 귀하다 보니까 이 물건이 대출을 확인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매물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조금 요 부분 때문에 조금 긴박하게 조금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를 이제 작성할 때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은 이제 기본적인 모든 계약은 당연히 신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진짜 소유주인지,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이 정상적인 중개 영업을 하는 부동산인지,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에 이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특약사항이라고 하는데요. 그 특약사항을 이제 기재를 할 때 현재 대출이 없는지 그 부분을 이제 쓰셔야 되고요. 만약에 현재 대출이 있다면 그 다음엔 잔금 때 상환을 한다.
예, 전액 상환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쓰셔야 되고요. 전액 상환을 하면 말소라는 게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삭제되는 건데요. 예, 말소까지 거치셔야 됩니다. 상환만 갖고는 안 됩니다. 상환을 해도 이 채권 채무 관계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상환하고 말소하는 것까지 예, 같이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권리는 없기로 한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타 권리는 이 대출을 포함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여러 가지 이제 이 집에 권리 변동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없기로 한다. 예, 요 문구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대출이 있냐, 뭐 없냐, 이제 이 대출 부분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 결정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 큰 문제가 이제 일어나는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잔금을 하시면 이제 이사를 가시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동사무소 가면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일자를 합니다. 요 두 가지가 있어야 이제 보통은 이제 대항력이라고 해서, 이 권리의 순서에, 내가 임대차로서 기본적인 그 힘이 생깁니다. 대항력이라고. 그런데 집주인, 임대인의 만약에 이제 어떤 신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집에 어떤 영향을 끼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이분이 아까 그 기타 권리에서 나온 뭐 가압류 가처분, 국세, 지방세, 체납 이런 게 있습니다. 이분이 세금을 안 냈다. 어떤 뭐 그분이 무슨 뭐 집주인인데 이혼을 한다거나 뭐 카드 대출을 썼는데 안 갚았다거나 이러면 여기에 이제 압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이분이 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 사업장에서 원래 사업주가 4대 보험, 근로자의 4대 보험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압류가 들어옵니다. 그 공단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그냥 보통의 이 대출을 그로 인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이런 나머지 이유에 의해서 그 경매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대출은 요 대출이 예를 들어서 내 전세금이 있고 이 대출은 집이 10억인데 대출이 3억이 있습니다. 3억이 있고 내 전세금은 5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런 경우에 이 대출이 1순위고 내가 2순위다. 그런 경우에 경매가 된다거나 혹은 경매가 만약에 진행 중이라 그러면은 이 세입자가 이 집을 인수를 해가지고 내가 내 권리를 보호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세금은 영순입니다. 영순위. 그래서 지금 내가 대출이 없이 집을 들어갔는데 없던 이 세금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이 집에 무언가 조치가 들어온다, 압류가 들어온다, 뭐 가처분이 들어온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경매가 진행이 된다면은 이 전세금은 보장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집이 10억인데 국세 체납, 세금 체납이 7억입니다. 예를 들어 7억인데 아까 내가 전세가 5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만약에 경매가 됐는데 집이 10억인데 만약에 10억이 될 수도 있겠죠. 경매 낙찰이. 아니면 뭐 9억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아니면 이제 이 세입자분이 낙찰에 들어가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다 손해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10억에 낙찰이 된다 그러면 세금 7억을 먼저 나라에서 가져갑니다.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나머지가 지금 3억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그러면은 3억을 받죠. 두 번째. 그러면 내 2억은 지금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없어서 100%이 집은 아무 문제 없다. 이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출이 있냐 없냐는 기본입니다. 기본. 예, 기본이고 이거는 완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 아니면 충분히 작아야 됩니다. 내 전세금이 보장될 정도로. 그런데 기타 권리가 없기로 유지한다. 예, 요 부분이 이제 아까 이런 얘기입니다. 뭐 가압류, 가처분,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서 이 집에 어떤 권리가 안 들어오기로 한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 사안이고,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이분이 어떤 뭐 세금에 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면 내 전세금은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출이 없다 그래서 이 집은 아무 하자가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예, 요 점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특약 사항 중에 보통 이제 전세 대출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전세 대출이 안 될 때는 전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전세금 반환을 해달라, 이런 특약을 좀 써달라고 이제 보통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구로는 가능한데 현실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히 안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은 현실 계약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예,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왜 그러냐면은 시차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지금 집을 구하시는 손님이 고객이 A고 집 주인이 C고 거기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데 세입자가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1월 22일 날 계약금을 뭐 1,000만 원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줬습니다. 1억을 주고 그러면 이 C한테 계약을 하죠. 집주인하고. 그럼 이 1억을 계약을 하면서 언제까지 전세대출을 알아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A가 예를 들어 뭐 3일 내에 알아본다. 아니면 뭐 5일 내에 알아본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은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 C가. 그런데 언제 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세 대출이 알아본 거는 알아봤는데 만약에 중간에 뭐 한 3주 있다가 승인을 해보니까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안 된다고 연락이 왔다. 그럼 그때 가서 이게 계약이 무효고 계약금을 반환하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현상이 있냐면은 아까 B가 집이 나갔다고 이제 통지를 받습니다. 이 A가 이제 1억을 아까 줬고, 그런데 이 B가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집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기다리는 거죠. 이 A가 심사 승인이 나올 때까지. 그럼 이제 뭐 일주일, 뭐 2주일, 3주일, 보통 이제 집을 이제 보통 2달 텀으로 이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이에 이제 이 B가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대출이 오케이가 나올 때까지는. 근데 이분이 그러다 보면 시간이 계속 흐르죠. 그러다 보면 이 B가 갈 집이 없다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게 현실 계약에서는 이 특약은 임차인분에게는 완전한 계약인데 임대인분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분이 나가는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입장차가 많기 때문에 좀 현실에서는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대인분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알아보고 대출이 가능할 때 계약을 해라. 나는 이제 뭐 그런 뭐 계약서를 썼다가 이게 진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를 번거롭다. 이런 현상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분이 이 조건만 갖고 이제 고집을 하시면 안 되고 이 전세 대출이 될지 안 될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이제 충분히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현실적이고요. 이게 이제 받아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집 주인이 삽니다. 집에. 근데 이분이 뭐 본인 집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굳이 뭐 날짜가 큰 구애가 없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다 하더라도 전세 대출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며칠 내에는 알려줘야만 이게 진행이 됩니다. 한 달 있다 알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전혀 현실에서는. 예, 그 점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 같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대출 승인 확인이 빠르지 않으면, 예, 현실에서는 어렵다. 이제 그 얘기고요. 계약이 어렵다. 그 얘기고요. 미리 알아보시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임차인분 입장에서는 혹시나, 계약금 걸었는데 내가 전세대출 처음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전세대출이 안 되면 내가 이거를 꼭 넣지 않고는 나는 못하겠다. 안심이 안 돼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든가.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게 거의 어렵다는 거, 예, 이제 그 점을 좀 인지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대출,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그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확인을 꼭 해야 되는 또 이제 그 징검다리 같은 역할이 있는데요. 이게 안 되다 보면은 계약을 못 하죠. 이걸 또 알아보자니까 너무 시간이 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전세대출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제 원리만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세대출이 가능한 건지 아닌 건지 한도 얘기입니다. 한도. 예, 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 그 신용도는 예,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대출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신용 불량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소득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 소득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가정주부라든가 이런 분들은 본인이 4대 보험 공식 소득이 없다 그래서 전세 대출이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그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소득은 아니지만 카드 사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추정 소득으로 잡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내가 공식적인 소득이 없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단정 짓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거의 이제 전세 대출은 좀 더 수월합니다. 보통 우리가 집을 사는 그 담보대출보다는 한도는 대략 한 80% 전세금의 보통 80% 정도가 가능하시고요. 다만 집이 이제 다주택자라든가 이런 분은 안 되고 집이 1주택자다. 그런 분은 삼각형입니다.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규제지역 안에서 집이 한 개만 있는 분, 예, 그런 분은 전세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집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기본적인 그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의 일반가가 있습니다. 그 하한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가 있는데 그 중간에 중간가입니다. 그래서 일반가가 지금 우리가 거래를 하려는 이 전세 계약을 하려는 그 전세금보다 커야 됩니다. 예, 커야만이 전세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심대출이 있습니다. 안심대출은 그 반환보장보험을 이제 같이 결합한 상품인데요. 그 안심대출 같은 경우는 간혹 그 매매가 진행 중인 매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매매가 벌써 일어났습니다. 매매가 일어나갖고 집을 파신 분이 있죠. 매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집을 산 사람이 있죠. 매수자가 있는데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매매 계약은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이 잔금을 전세로 놓는 겁니다. 새로 세입자를 드리는 거죠, 매수자가. 그렇기 때문에 잔금에 이분이 전세를 놓으려고 한다. 이런 거는 잔심대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안심대출을 신청하시는 그 차주분,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분은 1년 이상 4대 보험의 공식소득입니다. 공식소득. 예, 그 조건이 부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4대 보험을 가입한 직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충족이 되셔야 안심대출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매매로 지금 진행 중인 거는 안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집을 보실 때는 어떤 점을 이제 눈여겨서 봐야 되냐 이제 체크를 이제 몇 가지 해야 되는데요.
집을 이제 가시면은 이제 베란다라든가 이제 샤시에 어떤 뭐 곰팡이라든가 이런 어떤 뭐 결로 같은 게 있는지 이제 그런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층간소음이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좀 심각한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현재 거주하시는 분이 있다면 위층하고 아래층의 층간소음도 한번 어떠냐고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비도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물어보셔야 되고, 난방 방식이 지역 난방인지 중앙 난방인지 개별 난방인지 이제 물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도 한번 가셔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충망, 그다음에 이제 조명, 이런 게 이제 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 게 있는지, 그럼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교체를 요청해야 되는 건지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혹 이제 여름에 입주를 하시다 보면은 난방을 이사를 들어간 다음에 잘 확인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6개월 지나면 겨울이 오죠. 근데 이제 그때 가서 난방을 돌려보니까 난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대인분하고 임차인분하고 이게 이제 누구 책임이냐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입주를 하셔도 반드시 꼭 전체적으로 난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겨울에 이제 입주하시는 분들 중에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방이 3개라면은 방을 2개를 잠그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처음에는 무조건 전체 난방을 다 하셔야 됩니다. 며칠 뭐 한 1, 2주, 3, 4주는 그렇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다 확인하신 다음에 이상이 없다. 예, 그러시면 본인이 뭐 방을 하나 잠그든, 예,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베란다 샤시를 보면 유리창이죠. 그 틀이 있고 샤시 틀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 창문에 그 금이 간 게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꼭 그 이삿날 꼭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왜냐면은 이게 사다리로 보통 이사를 하다 보면 간혹 혹 가다가 본인이 이제 인지를 못했는데 이사를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금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이사 업체의 문제인지 그 전에 살다가 나간 사람 문제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집을 볼 때도 물론 확인해야 되지만 이삿날 확인을 꼭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사하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스레인지를 전체적으로 점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구가 3개다, 4개다 이런 경우에 뭐 2개가 안 된다, 1개가 안 된다 이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풍기가 잘 작동이 되는지 화장실하고 가스레인지 쪽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전, 싱크대, 세면대, 변기가 있는데 작동이 잘 되는지도 물론 확인해야 되지만 물이 잘 내려가긴 잘 내려가는데 그 변기나 세면대 밑에 보면은 물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대도 보시면 그 하부장을 열으셔서 싱크대 아래쪽에 보시면 그 물이 뭐 좀 맺혀 있다든가 아니면 뭐 떨어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너무 사갔다든가 그 싱크대 그 하부장 쪽이 뭐 이런 것도 있다면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삿날 입주할 때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두셔야 됩니다. 예, 요 부분은 시설물 확인이 나중에 이제 가시다 보면은 혹 가다가 거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100에 1명 중에 이제 소송이 이제 여기에 또 결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본인이 들어갈 때는 이 시설물이 이 집이 이런 상태가 아니었다.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벽에 뭐 벽걸이 TV를 뭐 피스를 10개 박아놨다던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걸 갖고 또 싸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하나는 아니겠지만 뭐 내가 뭐 이런 상태로 주지를 않았다. 그리고 뭐 임차인은 나는 이 상태였다 처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사할 때 충분히 사진을 많이 찍어둬야 됩니다. 쓸데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많이 찍어두십시오. 그리고 이 집안 상태에 대해서 임대인한테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 이사를 가신 다음에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시고 알려주셔야 되고 가급적 집주인하고 거래해준 부동산에 상태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뭐 문자든 알려주셔야만이 이때 이런 집이 이 상태였다라는 것이 남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법정으로 가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신이 성실한 부동산이라면 그 시설물 상태를 이사하는 날 반드시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바쁘다 보면은 또 부동산에 따라서 또 이제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임차인 분이 당사자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을 이제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세 월세를 구할 때 사람이 중요하다는 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이제 이러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집을 이제 구하다 보면 이제 집 상태를 보고서 아까 이제 뭐 정구가 예를 들어서 뭐 20개인데 뭐 5개가 나갔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집을 보다 보면 그럼 이제 집주인분한테 요청을 해서 해주시는 분이 있고 뭐 전세인데 뭘 해주냐 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만나서 뭐 사사로운 것도 있고 좀 큰 것도 있는데 요구하던 사항이 그거에 대해서 또 좀 여유 있게 생각해서 해주시는 분이 있고 또 이제 굉장히 타이트하게 생각해서 안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여유 있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계약을 하실 때 집이 이제 여러 개가 있다면 근데 다만 집이 없을 때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서로 대화가 좀 통하는 분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인분하고 임차인분이 서로 그 대화가 오해가 안 될 정도로 그래도 조금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 이게 또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 보니까 계약이라는 게 또 이제 오해 아닌 오해가 돼서 부동산 입장,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큰일이 아닌데 자꾸 큰일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좀 오해가 안 되도록 서로가 서로를 조금 좀 배려 아닌 배려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전세가 시세가 5억인데 어떤 집이 6억이 있고 어떤 집이 5억 5천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면 가급적 저렴한 집을 하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6억짜리를 이제 뭐 어떤 이유에서든 만약에 했다면 이게 이제 내가 중간에 이사를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꼭 뭐 이사를 나가고 안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중간에 이사를 나가는 경우가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집주인분은 지금 시세보다는 좀 쌌기 때문에 이사를 나가기를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세보다 비싸게 있다. 그러면은 임대인분이 이 세입자가 안 나가길 바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너무 시세보다 비싼 집에 있는 거는 좀 어떤 변동이 있을 때 임차인분한테 불리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없을 때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빨리 계약을 안 하면 못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확정일자하고 이제 전입신고인데요. 그 확정일자하고 전입신고는 그 임대차 계약에서는 그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라는 건 뭐냐면은 일자, 그 날짜죠, 날짜. 이 날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해줬다 이 얘기입니다. 이 날짜에 확정됐다 이런 뜻인데요. 이 전세 계약서가 있다, 월세 계약서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갖고서 주민센터를 갑니다. 보통 대출을 하시면 미리 주민센터를 가서 받아서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확정일자를 찍어서 그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 주민센터죠. 거기 가서 받으시거나 아니면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가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시면 확정일자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데 이건 뭐냐면
1월 22일 날 제가 만약에 그 주민센터 가서 받았다, 아니면 인터넷으로 받았다, 이렇게 되면 1월 22일 날 이 날짜에 이런 계약서가 있다, 이런 겁니다. 이 자체가 무슨 공증이라든가 뭐 이런 뜻이 아니고 굉장히 간소합니다. 간소한 절차인데 임대차 계약에서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이사죠. 전출 전입에 그 잔금일에 전입을 하고, 보통은 주민등록등본은 은행에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전세 대출을 안 하신 분은 제출하지 않죠. 원본을 은행에다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원본이 보통은 없습니다. 전세 대출을 하시는 분은. 그다음에 전입신고는 정부24라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그래서 꼭 동사무소를 안 가도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처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안은 계약서의 원본입니다. 사본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반드시 전입신고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본은 절대적으로 보관하셔야 되는데, 아까 은행 있지 않습니까? 전세 대출 해준 은행이 있다면 이 은행에서 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분은 원본이 없고 이제 사본을 갖고 있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들어가셨는데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원계약서입니다. 원래 오리지널 계약서하고 새로 쓴 거죠. 재계약서를 반드시 같이 보관하셔야 됩니다. 합철 보관이라고 하는데요. 반드시 같이 보관하셔야 됩니다. 이거 새 계약서만 갖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재계약서도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새로운 종이죠. 이건 원래 그 문서고요. 이건 지금 새 문서죠. 이 새 문서에도 반드시 이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확정일자를 안 받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여기에는 지금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는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내가 전세가 5억이다. 근데 2억을 올려줬습니다. 나중에 3억을 올려줬다고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오르니까 3억을 올려줬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21년 지금 1월 22일인데요. 1월 22일 날 5억에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23년 1월 21일 날 끝나겠죠. 끝나는데 끝나기 전에 이제 재계약을 이제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은 이제 갱신권이 있어서 5%인데 지금 이제 3억까지는 안 가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3억으로 계약을 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보다는 5%를 올리는 게 훨씬 많으니까 그냥 2,5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3억이라고 하지 말고요. 그러면 2,500만 원인데, 이 중간에 그 첫 번째 계약에서 그 5억이고 두 번째 계약에서는 2,500만 원이 지금 내가 좀 증액이 된 거죠. 늘어난 거죠, 보증금이. 근데 요 사이에 이 1차 계약, 2차 계약, 그 신계약, 구계약 그 사이에 대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집주인이.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는 이 권리 순서가 첫 번째 계약 1번, 대출이 2번, 이 세 번째 내가 새로 계약한 게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반드시 보관을 해라. 이제 이런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게 그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재계약을 하시다 보면은 부동산에서 이제 잘 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등기부 등본도 확인하셔야 되고, 이 재계약서를 당사자끼리 하더라도 등기부 등본을 먼저 잘 확인하셔야 되고, 특약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넣으셔야 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급적 어드바이스를 받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대출 말고 LH 대출하고 그다음에 SH 그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어떻게 하냐면 SH나 LH는 그 입주자 모집을 이제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갖고서 LH나 SH에서 임대차 입주자 모집을 할 때 선정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먼저 선정이 되고 언제까지 계약을 하라고 통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 세대 구성에 따라서 예산을 뭐 1억이다, 1억 5천이다 이렇게 이제 한도를 줍니다. 그래서 그 금액 안에서 계약을 해라 이렇게 이제 통지를 받고 본계약을 하기 전에 심사 신청서를 먼저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 신청서를 먼저 넣기 때문에 가계약을 이제 보통은 먼저 하고 이 대출 심사 승인이 안 되면 무효로 하고 가계약금을 돌려준다. 보통 이제 이렇게 실무에서는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먼저 안 하고 그다음에 그냥 먼저 대출 심사 승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임대인의 그 성향에 따라서. 근데 이제 보통 통상은 이제 이 방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30만 원이라든가 뭐 금액이 좀 이제 소액으로 먼저 가계약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심사 승인을 들어가서 가능한지 아닌지가 보통 며칠 내로 나옵니다. 그래서 며칠 내로 가능하면 진행을 하고요. 만약 불가능하면 이제 무효로 하고 가계약금을 돌려주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인분, 집주인분하고 여기에 지금 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아까 LH하고 SH에서 기관에서 수탁한 법무사가 있습니다. 업무를 대행해 주는 사람입니다. 기관에 모든 분들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LH하고 SH 정직원이 나와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기관에 협약된 이미 법무사하고 계약을 진행을 하고 여기서 지금 거주를 하고 아까 집을 보신 그분은 입주자 지위로 지금 계약서에 명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분이 이제 실제로는 이제 거주하시는 분인데 임차인이 LH하고 SH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실제로 사시는 분은 입주자 지위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권리가 이 집주인분은 LH, SH 기관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LH하고 SH에서 이분한테 입주를 이분이 와서 직접 사니까 기관이니까 기관이 와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사니까 입주자로 명기를 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SH하고 LH의 입주자로 통보되신 분도 똑같이 상태 확인 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의사항을 보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가 또 전출하실 때 그런 확인 등을 좀 미흡하게 하시면 또 이제 이게 얻는 게 맞는지 그런 시시비비가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혹가다 이제 보면은 계약 기간이 이제 끝나기 전에 LH하고 SH랑 이제 아까 계약을 하신 경우에 계약이 뭐 2년을 했다. 아니면 이제 2년이 지나서 그냥 지나가고 이제 뭐 3년째가 됐다. 이제 이런 사이에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대출도 따라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미리 HH, LH로 미리 이제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관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이관이 되고요. 이제 소득하고 자산 기준만 오버되지 않으시면 그렇게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시면 나중에 이제 잔금일에 이제 은행에서는 대출금이 임대인분한테 직접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대인분한테 직접 들어가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임차인분이 집주인분한테 직접 입금을 하시면 되고요. 그걸로 이제 끝나고 그다음에 이사 들어가신 다음에 또 집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사진도 많이 찍어 놓으시고 또 주인하고도 또 알려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요. 전세, 월세 집을 구하면서 이런 어떤 과정에 대해서 또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금 50분 가까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예, 전세 월세 계약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